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122일,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8대0,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이었습니다. 겨울부터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은 이제야 봄을 맞았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구나, 꼭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네, 여태까지 고민했던 거 그게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진짜 완전 해방된 기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의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5대3이다, 4대4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외부의 관측은 낭설이 됐습니다. 탄핵 선고 자체가 늦어지면서 온갖 억측과 불안감 때문에 재판관들의 어떤 성향을 이유로 4대4다, 5대3이다 이런 자꾸 이런 주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존재 의의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5가지 쟁점에서 모두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고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도 어겼다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고 야당이 감액한 예산안도 본회의 의결이 되기 전이었다며 국정 마비 상태였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 특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과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관들은 포고령에 대해선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은 물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군 투입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압도적이라는 표현에 저는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이익이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불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중대한 위헌 행위를 한 것이고 따라서 파면한다라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가 더욱 단단하게 토대를 굳혀서 건강하게 자리 잡는 그런 도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다시 사람들이 행복하게 달려가길 바랍니다.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멀다고 생각하고 이제 차근차근 수습해 나가면서 국민들 얘기 많이 들어주시고
12월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국회의원들은 허겁지겁 국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어요. 계엄령 얘기가 좀 가짜뉴스야 이 사람아. 제가 그랬어요 우리 비서한테. 근데 진짜더라고요. 듣자마자 거의 뭐 용수철처럼 튀어나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전두환이 했던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광주 항쟁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걸 국회에서 막지 못하면 독재가 오든지 시민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지체 없이 계엄 선포를 통보해야 한다는 법률도 무시한 채 군과 경찰 투입부터 지시했습니다. 목적은 공세가 아니라 질서 유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봉쇄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손에 손잡고 꽉 틀어막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걸 봉쇄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질서 유지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를 걸었고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 전면 차단을 지시했습니다.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국회 경비대가 서울경찰청 소속이라 국회가 컨트롤할 수 없다며 국회 뒤쪽으로 돌면 담을 넘을 수 있다. 국회 도서관, 헌정회 쪽은 들어갈 수 있다는 정보가 공유됐습니다. 근데 담이 또 높아서 저 혼자 넘을 수 없었고 시민들께서 이렇게 다리를 잡고 끌어올려 주셔서 경찰이 에워싸고 저의 본회의장 진이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했더니 비켜준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뿌리치고 그냥 열심히 뛰기 시작했고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도 도서관 뒤쪽으로는 출입이 가능하다. 담 넘어서라도 와달라. 경찰들 있어서 담도 못 넘어간다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목적은 표결 저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원이다, 의원이다. 글자를 꼬투리 잡은 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밀려오는 군인들 앞에서 본청 안에 있던 국회와 정당 관계자들은 집기들을 쌓아 올리고 소화기를 뿌리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이제 창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왔죠. 2층에 있던 사람들 같이 해가지고 국회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그 2층으로 오는 길목들을 하나하나 바리케이트를 쳐서 막았습니다. 군인들에게 본회의장을 강탈당한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는 더 이상 상실되는 거다, 잃어버리는 거다, 뺏기는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기가 뚫리면 여기서 의사봉을 땅땅땅 두들길 때까지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여기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국회에 투입된 최정예 특수부대인 특수전 사령부 직할 707 특수임무단원들은 총과 함께 케이블 타이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안 있는 네,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이것이 바로 707 특임대가 갖고 있는 코브라 케이블 타임. 자, 이걸로 당기면은 이렇게 손이 조여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수갑입니다. 그날 밤 11시 53분 국회 본청 앞. 국회 출입증을 목에 걸고 뛰어가던 기자가 707 특임단 소속 계엄군과 맞닥뜨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하려 하자 서너 명의 계엄군이 기자를 둘러싸고 제압을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무언가를 꺼내 기자의 양손을 묶으려 했습니다. 바로 케이블 타이였습니다.
벽면에 이제 배를 댄 상태로 밀쳐진 다음에 곧바로 이제 상급자 특임 단원이 KV 타이 가져와라고 명령을 했고, 제가 온 힘으로 저항하다 보니까 KV 타이를 2번, 3번 이렇게 묶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KV 타이가 한 번 묶이면은 이제 풀리지 않는 특성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특전사는 국회 단전까지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지하로 해서 통로로 오는데 계엄군하고 맞닥뜨렸어요. 그때 단전,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단전 팀이에요. 저 지하 1층에서 응? 그 전원 박스 내리고 했던 팀들이 한 7, 8, 10명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순간적으로는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국회 밖에는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독재 타도 계엄 철폐! 독재 타도 계엄 철폐! 무기를 들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국민들한테 장갑차 보내가지고서 국민들하고 지금 전쟁을 선포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군인들이 더 나아가지 않고 주저하는 사이 이윽고 국회에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계엄 해제가 의결될 때까지 시민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국회 주변을 지켰습니다. 국회 방향으로 가는 듯한 장갑차가 보이자 홀로 길을 막아선 시민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 이쪽으로 못 보낸다. 우리가 위험한 게 아니라 총을 든 군경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대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니까 이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는 변명.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그런 내란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몇 시간 만에 계엄의 막을 내리게 만든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가의 실패는 저희가 많이 경험한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14년 5월 군대를 갈 때, 그리고 군대 가기 직전 4월에 세월호가 침몰을 하고 있었고 공권력이 그걸 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공권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움직여서 우리를 서로를 구해야 했고, 또 커다란 배처럼 그 세월호처럼 커다란 배는 인양할 수 없겠지만 국회에 가서 저희가 몸으로 막을 수는 있잖아요. 붙잡고 늘어질 수는 있으니까 실제. 형법상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 국헌문란이란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걸 뜻합니다. 12월 3일 밤 국민들이 직접 목격한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란죄 위반 여부를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헌재 결정문을 잘 읽어보시면 내란죄도 성립한다고 거의 판시한 거예요.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나 형사법정은 다 사법기관이잖아요. 같은 사법기관 존중의 의미에서 그걸 존중하죠. 사건 번호 2025 고합 129. 당장 오는 14일부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으로 형사재판 법정에 서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국회와 선관위 무력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군과 경찰 투입을 폭동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을 아마 형사재판에 참고자료 내지 서증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과 탄핵 사건의 사유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제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특검을 막아온 거부권도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를 위해 일부러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유치 의혹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요즘은 군인들을 쳐다보는 게 두렵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 하는 자괴감도 느껴지고 명태균 게이트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연결되는 녹취 같은 핵심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돼 있습니다. 내가 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오케이. 예. 최혜병 사망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VIP 경로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사건 등 김건희 여사와 얽힌 사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주특기인 별건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을 시도할지도 관건입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바로 가혹하게 수사를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변수는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법기술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말과 달리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공수처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을 문제 삼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관할권을 트집 잡았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경호처의 방해 속에서 어렵사리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52일 만에 손을 흔들며 지지자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구속기간을 산정할 때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한 겁니다. 이 구속 전 기자 신문 시간만 공개를 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날수 기준으로 보면 1월 25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의 이런 대응은 사법 체계와 헌정 질서에 대한 불신을 불렀습니다. 법원에선 폭동이 벌어졌고 전문거해. 전문거해. 재판관들은 표적이 됐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왔냐고. 야, 이 X들아! 당장 멈춰라! 문현배! 이 X야! 넌 나한테 죽어! 대통령이 관저에서 했던 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물리력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무시를 했고, 그 군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 말을 그냥 아무런 비판적인 생각 없이 다 믿게 되는 거죠. 중범죄의 혐의 자체를 다투는 전공법이 아닌 사소한 절차와 같은 틈새를 파고드는 수법.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법에 있는 작은 허점이라든가 절차상의 허점 이런 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실체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한 회피 노력을 계속 보였단 말이죠.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법 기술자, 법꾸라지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달 뒤인 2022년 7월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드는 문제를 두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충돌했습니다.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행정각부의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에 근거해 법무부의 사무관장 범위를 명시해둔 정부조직법이 있는데도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직제 시행령만 개정해 과거 청와대가 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한동훈 장관이 있는 법무부로 넘긴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할 때에도 비슷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찰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 분야로 축소하면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등과 중요 범죄라는 이 두 단어에 근거한 거라며 대통령령, 즉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 법률대로 하는 것을 행안부 산하 경찰국 설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대기업 경영권 세습에 대한 견제장치 완화, 다주택자 세금 인하 모두 시행령을 개정해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시행령 통치, 야당과 협의해 법률을 고치는 대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하는 법기술을 동원한 겁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법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다른 말로 하면 법을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았다. 대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거부권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은 무려 40차례입니다.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대통령, 시정연설엔 총리를 대신 보냈습니다. 제1야당 대표와의 공식 만남은 총선에서 참패하고 나서야 취임 72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정치는 법과 다릅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거기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나의 법, 나의 원칙을 강요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거든요.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지난 2년의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연구소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경고성 개헌과 법치의 성적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이용한 통치체계인 거죠. 법에 의한 통치체계가 아니고. 그리고 법으로도 안 되니까 뭘로? 군사력을 통해서.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내란이 파괴한 국가를 재건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치주의를 다시 견고하게 재구성하는 거겠죠. 전국에 가포 비상이 발령되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한남동 관저 주변엔 수천 명의 경찰력이 배치된 긴장 상태. 낙담한 탄핵 반대 집회는 금방 마무리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전원일치가 되냐고. 일단 뭐 그냥 행사 정리 선언을 하고요. 그렇지만 광장에 남은 흔적은 뚜렷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합리화하는 궤변은 내란 사태를 정치적 찬반 문제로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아버지를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 대한민국을 빨갱이 나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등에 업은 극단 세력들은 부정선거, 선관위 중국 간첩 등 근거 없는 음모론과 혐오를 확산시켰습니다. 빨리 일해요! 빨리 일해요! 저 계단에 있는 죽은 한번 보고 야유를 한번 보내줍시다. 잘 나! 극심한 갈등은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멀지 않은 서울 한남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영배 씨. 지난 1월 가게 주변에서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하던 노인이 탄핵 반대 세력에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대피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한 30명 넘으신 분들이 이제 어디서 셀 수도 없이 많은 하도 욕을 하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그래서 저도 이제 화가 나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대응해가지고 이제 욕설을 했고 제 옷과 잠바 그다음에 멱살 네, 정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잡혔죠. 그래서 제 옷도 다 찢어지고 잠바도 다 찢어지고. 이 장면을 촬영한 극우 유튜버는 윤 씨를 빨갱이 페류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 여기 좀 빨갱이 거 보이죠? 야, 이 자식아 어른들한테 뭐 하는 거야? 제가 이제 폭행당하는 장면은 전부 삭제해서 의도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셨더라고요. 정말 그냥 어르신들한테 욕을 하는 사람만 보이게끔. 물론 뭐 저도 그 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식당 이름과 주소가 공유되면서 비난 전화에 시달리다가 윤 씨는 결국 아예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간 것뿐인데 전화가 200통이 넘어가니까 새벽 5시, 6시까지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가게를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의 모든 통로를 통해서 허위 예약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생계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 수입원이었었는데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가 그런 이 억지나 이 궤변들을 정화할 수 있는 이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비상계엄이나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는 이 우리 사회의 자정 능력 자체가 지금 사실상 잠깐이지만 중단된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악영향은 거시적인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이미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소매 판매액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금융시장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3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 뒤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엔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1,200원대에서 1,300원대였던 환율은 12상 계엄 사태 이후 1,470원대를 찍기도 했습니다. IMF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한 30원 정도 올라간 거고, 그게 이제 저희 펀더먼털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측면이고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희는 침구 제조 기업인데요. 그 원단하고 솜이 다 환율, 그다음에 석유 가격 이런 거랑 다 민감하게 연동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데 저희는 그만큼 그 모든 부분, 원가 상승분을 완제품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가 대비 출고가가 압박이 심한 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의 25%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어두운 긴 터널의 초입에 있다.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터널 길이가 얼마나 길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초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중요한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 취임은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2개월 동안 우리가 한 걸 생각해 보시면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이 사실은 없는 상태예요. 나라 살림은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세금을 깎아야 투자가 살고 경제가 산다며 감세 정책은 계속 내놨습니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은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내렸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2주택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폐지했습니다. 부자 감세, 재정 악화라는 비판은 웃어넘겼습니다. 그럼 하지 말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또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려대로 세수에 펑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예측했던 것보다 무려 56조 원의 세금이 덜 거쳤고 지난해에는 31조 원이 모자랐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국세 수입 규모는 396조 원. 그런데 지난해 말 거친 세금은 336조 5천억 원으로 2년 만에 15% 줄었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감소폭이 도드라집니다.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21조 8천억 원의 세금이 늘어나는 장부를,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6조 8천억 원의 세금이 늘어나는 장부를 넘겨줬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음 정부에 무려 100조 원의 세수 마이너스 청구서를 넘겨주게 됐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역사상 2년간 세수를 마이너스 15% 줄였던 정부는 존재하지 않고요. 차기 정부 5년간 100조 원 정도로 세수가 감소된다. 국가의 지출 규모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세금을 감세한 것만큼 더 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군가가 우리 후손일 수도 있고 다른 근로소득자일 수도 있는 거지. 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엄은 찬물을 부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미국의 경제주간지 포브스는 윤 전 대통령을 GDP 킬러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대가를 오랜 기간 할부로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무려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의 명목 GDP는 연간 약 2,500조 원, 대략 10조 원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겪었던 정부는 물론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따뜻한 곳에서 밥 한 끼 편안하게 먹는 것이 꿈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사실 필수적으로 누려야 될 어떤 그 것인데 지금 필수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얘기죠. 어떤 리더들의 그 철학, 그다음에 도덕성, 그다음에 비전, 이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그 자리엔 민주주의와 법치 훼손, 극심한 사회 갈등이라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청구서는 물론 경제 파탄이라는 거액의 청구서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청구서들은 이번에도 국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좀 하나된 좀 대한민국을 만들어줬으면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졌으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여기 터지는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대통령 단어가 난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윤석열을 I'll be more than just a fable. I'll be